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우리 주변 국가들이 국가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가 비전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미국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4세기 때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은 뭘 지배합니까? 장관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제 제일 앞에 계셨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바다를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급자족의 자원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무조건 나아가 장사를 하거나 자원을 가져오려면은 육로라는 게 다 뭐 지금은 고속도로 뭐 다 돼 있지만 그때 길이라고 뚫을 수 있는 게 바다로 가는 게 제일 나으니까 바다를 제패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뭐 이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일본, 미국, 이게 전부 이 국가들이 바다를 제패하면서 세계의 최강국들인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바다를 제패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기들이 제패하면은 세계의 파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야, 대서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태평양하고 인도양이 이렇게 중요해. 인도양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거는 마한 장군이에요. 아시아를 제패하려면 인도양을 잡아라. 인도양을 잡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했는데 미국이 오늘 망하네 내일 망하네, 미국은 한 1세기 동안 100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돈이야, 돈. 기축통화. 둘째가 군사력. 세 번째가 자원. 네 번째가 기술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영토. 미국을 부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시작을 했던 링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전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했어요. 미국은 하루아침에 50개 주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3개 주로 시작해서 아메리칸 인디안과 싸우고 프렌치와 싸우고 멕시칸과 싸우고 해서 50개 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 이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말로 획득한 게 아니라 피로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는 하늘이 기독교와 함께 준 정신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보면 개판해 보이죠? 하루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트럼프. 어쨌든 링컨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남북 북부를 합쳐서 그 다음 큰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닉슨입니다. 닉슨이 한 일이 뭔데 닉슨이 대단합니까? 닉슨이 뭔데? 닉슨은 달러라는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기반을 만들어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브레튼 우드 체제라 해서 우리 이차관님이 경제학 박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연합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 44개국이 경제가 엉망이에요. 전쟁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하는 중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각 나라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뉴햄프샤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미국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을, 물론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금을 담보 물건으로 미국한테 내놓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줄 테니까 그 돈을 가져가고 일관된 돈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해라. 그러면 나라끼리 자기 살 깎는 일은 안 한다. 그게 근본이제예요. 그 왜 캐캐먹은 얘기를 하냐, 닉슨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 나와야 됩니다. 자, 근본이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달러를 가져가면 달러를 담보로 해서, 참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가져왔지만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달러를 가져가면 뭘 줍니까? 금을 주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전후는 잿더미였지만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정책이 뭡니까? 마샬 플랜, 마샬 플랜. 우리도 마샬 플랜의 덕을 엄청나게 입은, 마샬 플랜과 비슷한 형태의 덕을 엄청나게 입은 거예요. 전후에 미국은 마구 도와줬어요. 마샬 플랜을 내놓은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미국은 목표가 딱 하나였어. 전 세계를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 빌려 쓰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고 싶은 나라들은 다 우리한테 줄 서라. 그게 서유럽 국가 14개국이 줄 선 거예요. 소련 쪽으로 가가 붙어가 살겠다는 게 동유럽 14개국이에요. 그 14개국한테 마샬 플랜 할 때는 돈을 빌려주고 차관하고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네 국가의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건 갖다 써라. 그게 다 미국의 동맹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 좋게 하면서 했는데 이 국가들이 전후 한 20년 지나니까 빚 다 갚고 국가 부가 막 늘어나니 어떡한다? 달러를 벌어놓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한테 와가 금 막 가져오려니까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되지만 금은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바꿔주려면은 금 소유량에 보유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달러의 위상 자체가 불신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생각해낸 게, 자, 이제 근본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달러 찍어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에 무역하는 돈으로 쓰자. 이제는 이 담보로 금을 안 가져와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예스 했겠어요? 근데 그 위기를 닉슨이 잘 넘겼습니다. 아주 잘 넘겼어요. 그리고 하늘이 도왔어. 73년, 여기 어르신들 다 73년 다 경험하셨어요. 대학 다 졸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일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4차 중동 전쟁에서 오일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에 기름값이 3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뭘 미국이 해놨느냐? 기름 사는 돈은 달러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오펙이 지금도 달러 이건 딴 돈과 다른 거 준기축통화, 스웨덴 돈, 일본 돈, 중국 돈, 영국 파운드가 다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와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막 내놓던 달러들을, 기름값이 예를 들자면 1갤런에 10달러 하던 게 30달러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기름을 살 겁니까? 금 있어도 소용없어. 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 오일 크라이시스를 넘어갑니다. 그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미국도요, 1945년 세계를 제패한
후에 살아온 고비고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승승장구해서 계속 달리는 것만 아닙니다. 이게 처음 전쟁이 끝나고 첫 위기가 이 소위 말하는 금본위제를 화폐본위제, 달러본위제로 바꿀 때 미국 경제가 많이 휘청거려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자, 그 다음 위기가 두 번째 위기가 뭐냐? 85년 플라자 합의 사건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선배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85년이 되니까 이거 범색이 키운 거지. 우리가 도와주가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가 키워놨던 일본이 미국을 앞서는 경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리바운스 되느냐 하면은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가져와요. 30몇 년간을 엔화를 엔화 이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장사하도록 했어요. 세상 물가가 어찌됐든 간에 하락을 해놨어. 1달러를 330배. 그 85년 플라자에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만나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이 만나서 독일하고 일본은 너가 화폐 단위 좀 바꿔라. 소위 말하는 달러 환율을 바꿔라. 그게 플라자 합의예요. 일본이 그렇게 딱 말을 듣고 2개월 만에 일본 엔화 가치가 30%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바로 일본이 내리꽂은 게 아니고 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소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돈 벌던 일본이 이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몰빵을 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망합니다. 잃어버린 20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미국이 위대해지는 방법은 미국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군사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서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관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해가 세계 최강국이 돼요. 그게 무슨 논리죠? 무슨 얘기죠? 달러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 찍어내는 거예요. 기축통화니까 우리 한국 돈이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무리 뭐 아까 우리 김 선배님이 세계 7위 어쩌고 하지만 한국 돈 가져가거나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어. 근데 이 달러는 미국이 찍어내면 다 돈인 거야. 옛날에 금은 가지고 있는 한정량이 있었는데 이거는 달러는 무조건 미국이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유지하는 게 미국이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돈 찍어내가 계속 주면은 밖에 있는 해외 자산은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부가 형성이 됩니다. 왜? 전 세계의 물건은 전부 달러로서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를 가지고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게 처음에 금본위제를 화폐본위제를 할 때, 두 번째 플라자 합의 때, 세 번째가 언제입니까? 세 번째, 미국이 크게 달러에 미국이 완전히 넘어갈 뻔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일이 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의 위치가 완전히 매몰될 뻔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 미국은 이 달러를 잘 통제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의 힘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부를 유지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미국이 다시 숨 쉬도록 해준 게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누구죠? 덩치 크고 이 바이올리니스트 사람 있잖아요. 연방의장. 아무도 생각 안 났어요.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에?
생각 안 나세요? 나도 생각. 보내기. 예? 예? 보내기. 버냉키 전에. 버냉키 전에 그분이 미국을 살린 거예요. 미국을 살린 거예요. 트럼프가 꿈꾸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링컨은 남북을 통일하고 닉슨은 달러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력을 세계에 과시했고, 그 다음 유명한 게 레간입니다. 레간은 왜 유명합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도전 못하도록 한 게 레간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뭘 꿈을 꾸는가? 트럼프는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국을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제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해온 미국식으로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일종의 엠파이어를 지금 원하는, 임페리얼리스틱 엠파이어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엠파이어를 가기 위해서 뭐를 꼭 붙들고 가야 된다? 기축통화. 두 번째 군사력. 세 번째 자원. 네 번째 기술력. 이 네 개를 다 장악하지 않으면 미국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 그 미국의 꿈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다 갖는 게 미국의 꿈이에요. 그것을 갖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제국식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가까이서 보면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히틀러 플러스 김정은 플러스 링컨 플러스 레간이야. 진짜예요. 링컨만큼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적인, 아주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주 강한 사람. 두 번째, 레간만큼 위대한 미국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히틀러만큼 독재적이고 제국주의를 건설하는 데 목을 매는 사람이야. 네 번째, 김정은처럼 겁이 없고 머리 굴리고 자기 자화자찬이 크고 때에서는 엄청나게 뻥치고, 이 네 사람을 컨비네이션 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헛봉만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확실해요. 트럼프의 비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다 확보해서 미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트럼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마음속에서 지금 도대체 우리가 목을 걸고 있는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제 유튜브를 혹시 어르신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마음속에서 지금 비핵화의 위치는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1위로 중요했는데 지금은 7, 8위가 됐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작년까지만 해도 군사적인 폭격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왜?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제가 마이크 없어도 말 안 들리죠? 이 자꾸 하울링이 생기니까 녹음되는데 굉장히 좀. 김정은을 만났을 때 만남으로써 북폭을 하는 것은 끝나버렸어요. 뭐 지금도 완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돌아갔다?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불과 북한 비자금, 정부 비자금 2,100만 불, 4,600만 불을 미국이 딱 묶어버리니까, 묶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려고 한 그런 돈이거나 안 그러면 자금 세탁한 돈 아니냐, 유엔 제재에 걸리는 돈 아니냐 하고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를 묶어버렸어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얘기는 어르신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뭐냐면, 내가 이 장관님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 이 장관이 북쪽하고 거래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제재 대상을 가는 게 세컨다리 보이콧이에요. 우리 일종의 약간 뭐 연대보정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장관님이 거래하는 은행에 나도 같이 거래했다. 그 은행도 자석하려는 거예요. 그게 세컨다리 보이콧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제일 겁을 내죠. 그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어서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북한 자금을 줄이니까 중국 돈이 그거 다 중국 은행들이 다 관련될 거 아닙니까? 사실 돈 풀어준 거 어떻게 풀어줬는데 중국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었어요. 미국한테. 2005년 같으면 중국이 쫙 성장을 막 두 자리 숫자로 막 올라갈 때예요.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트럼프는 9월달부터 결심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사에 읽으신 적 있을 겁니다. 비핵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그 복잡한 거야. 그 얘기는 너들하고 비핵화 얘기는 안 하겠다. 지금 나오는 건 모두 제스처예요. 미국은 결심을 했어요. 김정은 돈줄을 쪼가지고 죽이자. 돈이 진짜 어려워지면은 핵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한다는 소리 더 이상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신문인데 조선일보를 읽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그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데 저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조금 뭐 불만이라 하면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깊이 돌아가는 걸 파악을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뭐 간혹 있어요. 뭐 늘상은 아니지만 이게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결심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핵화해도 지금 막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고 폼페오가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폼페이오 왔다 갔다 하고 김영철이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실무 그룹 고위급 실무 그룹 회의하자 하고 왜 그러겠어요? 에?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이놈들이 언제쯤 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엉뚱한 짓 할까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안 바뀌고 일관적인 목소리는 딱 뭡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거. 회장님 뭐예요? 대북 제재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제재하자는 겁니다. 돈줄 줘자는 거예요. 미국은 결심이 있었어요. 그 이상 새로운 방법 안 나옵니다. 뭐 2차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을 보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은 특히 보수가 아니라 더 진보 언론 쪽에서 더 떠들죠. 획기적인 결과 속이면 안 되죠. 획기적인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북쪽에 돈 퍼다주고 갖다 나가는 걸 그냥 참 갖다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놔두느냐. 미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물 안에 잡아놓은 고기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바닥거려 본들 우리 집 대야 아니고 연못 아저씨 바다 나이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이런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중국의 꿈은 모든 나라는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트럼프 꿈은 그게 꿈입니다. 미국을 엠파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꿈? 중국의 꿈은 2050년에 세계를 제패하는 최강국으로 가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기축통화, 기술력, 군사력에 있어서. 한마디로 미국을 납작하게 만들자는 게 중국 꿈이에요. 그걸 하려고 작년에 시진핑은 헌법에서 주석은 3번 이상 못하는 걸 법을 바꿨어요. 기한 없다. 그 다음에 집단지도 체제를 해놓으면 그 집단지도 체제 상임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 넘버2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원래 집단지도 체제 넘버2를 5년 동안 키웁니다. 근데 넘버2를 안 보이게 놨어요.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기축통화, 미국의 기축통화를 뚫고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상대도 안 되는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키우고 시장을 키우냐.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시작은 관세 때문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관세도 포함되죠. 관세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끊임없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데 대해서 미국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기술이 뭐 빵 만드는 기술, 책상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잠수함 만들고 항모 만들고 우주 비행선을 날리고 위성을 날리고 AI, 항공, 디지털. 작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중국이 400조를 벌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순이익만 얘기합니다. 수출 수입을 이렇게 빼고 나면 400조를 벌었는데 기술 훔쳐간 것도 한 400조 돼. 중국의 목표는 제조 2025 해서 2025년까지 모든 걸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 모든 것이란 게 뭐냐? 군함 항모까지도 전부 중국이 만든 게 미제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대. 기술이라는 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절대 시간이 필요해. 애 만들어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 빨리 낳고 싶다고 뭐 사모한테 비타민을 하루에 100배 먹인다고 애가 3개월 만에 인간으로 만들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이번에 미중 아르헨티나에서 G20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90일간의 조건부 휴전이라는 게 사실 조건부도 아니에요. 일종의 프로베이션 피어리어드, 감찰하는 거야. 중국에게. 너들이 진짜로 미국이 원하는 거 딱 하나야. 이런 기술 훔쳐갈래 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는 이런 기술은 만들지 말거나 만들더라도 속도를 좀 천천히 해라. 근데 시진핑이 거기에 예스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등소평이 발탁한 사람입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미국 참 중국에 있어서 중앙군사위원장도 못 해보고 당 서기도 아니고 당 주석도 아닌 사람이에요. 국가주석도 아니고 당 서기도 아니고 중앙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이 가장 높은 직책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시진핑이 평생을 시장 한 번 한 걸 제하고 40년 동안 군부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 굉장한 전략가예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시진핑은 1대1로라는 걸 만들어가. 1대는 뭐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가는 육로를 만들어 그 육로, 그 점을 지나는 마다 그걸 전부 장사하는 대로 만들고 뭐로 장사를 한다? 중국 돈으로. 더 이상 달러 쓰지 마라. 전 세계가 중국 돈 쓰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로로는 뭘 만드냐? 전략적 거점을 만드는데 어디 만드냐? 미국이 전략적 거점을 만드는 옆에를 다 지나가는 거야. 혹은 그에 딱 들어붙어가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도요.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이 해외에서 가진 가장 큰 기지입니다. 아십니까? 제일 큰 기지예요. 평택 미군기지 옆에 땅 산 거 전부 중국 사람이야. 뭐 하려고? 마른 호텔 짓는데 기지 담벼락이 높아봐야 5m 6m인데 바로 옆에 호텔 20층을 지어. 기지 안이 다 들여다버려요. 무서운 전략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카 남중국해를 막혀가지고 거기에 봉쇄를 미국에 의해 당하면은 말라카 해협을 못 거쳐가면은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말라카 해협 봉쇄돼 버리면 기름 가져오는 거 무역하는 거 완전 불가능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을 꼬셔가지고 인도양으로 내려오는 걸 바다로 거치지 않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바다로 오는 길을 중국이 벌써 확보해놨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지부티
기지도 확보해놨고, 최근에는 지브랄타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짓는 고기 관문에도 스페인을 얼마 전에 들렸잖아요.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스페인 국왕 만났잖아요.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제일 하단에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바로 거기, 아프리카 제일 모로코하고 스페인 사이에 있는 요 바다가 지브랄타예요. 여기에 모로코 땅 한쪽 귀퉁이에, 위치는 모로코 땅이 있지만 스페인 영인 세우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 한 9만단데 요거를 항구 도시로 만들면은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가는 그 관문을 저희가 잡을 수 있어.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 국왕이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부티 같은 데는 인구 88만 90만 밖에 안 되고, 우리 남한 그게 4분의 1밖에 안 되고, 국민 소득이 한 연간 3,000불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도 미국이 미군을 4,000명이나 영구 임대를 해가지고 그 기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홍해 아프리카로 연결하는데 아덴만 있는 데예요. 바로 말하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아프리카로 무역 관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중국이 똑같이 미국 옆에 앉아가지고 미국이 앉는 데마다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 막자라는 게 중국의 꿈이에요. 그럼 일본의 꿈은 뭐냐? 일본의 꿈 뭐 같겠어요? 박창달 선배님. 일본 꿈 뭐 같아요? 송창달 선배님. 내가 박창달이 아니 송창달 선배님. 일본은 뭐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1945년으로 돌아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베는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 쪽으로 파이보트 투 에이시아가 아시아로 귀환하겠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일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사실은 일본도 해상교통로가 막혀버리면 나라가 끝난 거예요. 무역에가 먹고 사는데 이 도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일본이 다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을 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과 미국에 때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은 아직도 있습니다. 군사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은 믿을 수 없다고 미국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이 옛날과 같이 그런 군사 강국으로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불편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볼 때 중국과 일본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너무 빠른 속도로. 중국의 1대1로에 일본이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일본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노동력과 자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전쟁 시작했어요? 쇼군들이 무슨 이 기모노 입고 칼싸움 하다가 뭐 할 데 없어요. 어디 가가 칼싸움 해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섬나라에 자원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지고 자원 착취하러 나간 거예요. 또 노동력.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전부 착취한 게 뭐예요? 총알 만드는 그릇이나 총알 만드는 구리도가 같지만 우리 그 당시는 전쟁이니까 노동력이 아니고 병력이죠. 자기 인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일본 지금 1억 3,800인데 2050년이 되면 1억 800으로 줄어요. 3천만이 줍니다. 그 중에 60%가 비생산 인구예요. 일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인구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 해안 지역에 있는 잘 발달된, 중국은 옛날부터 해안 지역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계속 사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돈 맛을 알고 국제감각이 있고 상업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 사람을 친일본 인력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는데 이게 너무 붙어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돌아서면서 네가 우리의 적이다. 중국하고 일본은 결국 아시아니까 우리가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될까봐를 과거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펄하버 진주만 공격 이틀 만에 죽은 숫자가 2840명, 9.11 테러 때 죽은 숫자가 2840명이에요. 1945년 이후 참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왔어. 미국이 남북전쟁을 제외하고 남의 나라에 의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목숨을 잃은 건 일본에 의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가슴에 그게 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일 동맹관계에 아주 가까운,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 같지만 마음 한 곳에는 항상 전현이 언젠가는 나 모르게 딴 놈을 찾아 나갈 거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보자. 일본 꿈은 다시 군사대국으로 가는데, 군사대국으로 갈 수 있는 국내의 법적 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풀어주는데 미국이 많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와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고 대만과 손을 잡고, 지금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시 여기는 정책이라는 걸 원래 국방수권법에 표시를 했습니다. 명시했어요. 한국, 지금 트럼프 눈에 한국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요. 제발 문제만. 그리고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대북 제재에만 협조해달라. 그것만 해도 너가 할 일 다 한다. 근데 지금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뉴질랜드 여자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 북한 핵이 확실히 없어진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꿈은 며칠 전에 크림반도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던 일부분이었던 남쪽 크림반도를 침공해가지고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보고 난데, 러시아 땅 끝에 있는 그 해협, 러시아와 크림반도 사이에 이 폭 17km 정도밖에 안 되는 케라치 해협에 러시아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케라치 대교를. 원래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푸틴도 굉장히 독특한 인간이에요. 다리를 준공하고 난 뒤에 한 짓이 뭐야? 10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 자격증을 땄어요. 운전 연습 교습소에 가가 그 준공되는 날 트럭 35대를 동원하고 제일 앞 트럭에 자기가 앉아 그 대교를 넘어서 크림반도까지 와가 한 소리가, 이거는 러시아 땅이다. 그거 들어오면 이제 크림반도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들어오면 EU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함선이 카라치 해협은 우크라이나 땅이기도 하고 러시아 땅이기도 한데,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카라치 해협을 지나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함선을 세 채를 납포를 해버리니까 G20 회담에서 원래는 푸틴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 내가 CNN 보니까 폼페이오가 나토들 다 모여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다시 말하면 푸틴의 꿈은 제2의 히틀러가 되는 거야. 유럽은 내가 먹자.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공을 들이고 있으니 이때 유럽은 내가 먹자. 그러니까 자, 트럼프는 아시아도 챙겨줘, 유럽도 챙겨줘, 아프리카도 챙겨야 되죠, 러시아도 챙겨야 되죠. 미국 국내 내에서 자기가 지금 뮬러 특검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대통령에게 당신 말이야 와서 조사받으시오, 기소됐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당장 목 자는데, 여기는 지금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지가리를 붙들고 매일 트럼프 대통령 트윗하는 게 저한테 떠요. 저도 같이 팔로우를 하고 보내고 하니까. 최고 지금 골치 아픈 게 뮬러야. 특검에 걸리면 바로 탄핵으로 소추는 안 되더라도 그가 골치 아픈 일 가지고 계속 나오면은 2020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가는 길목에 아주 헛구름이 까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신경 써야지. 중국 신경 써야지. 일본 신경 써야지. 사실은 파키스탄이나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 했지만 터키가 우리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거 다 생각하면요. 순서상으로 대한민국 북한 비핵화는 저 밑이야. 그럼 작년에는 왜 그걸 6월 전까지는 그걸 왜 최고의 이슈를 했나? 미 국내 내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론이. 트럼프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이걸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6월달까지 장사했어. 이제 보니까 이건 트럼프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해서 안 되는 게도 있나. 이 소뿔 당장에 빼버리겠다 하고 딱 했는데 이게 소뿔이 아니고 단단한 소뿔 것도 뭐 힘을 꽉 빼는데 뭐 허물허물한데 잡히지도 않고 미끌미끌하고 막 하여튼 링 위에서 같이 붙을 수 있는 체급도 아니고 막 안 되겠다.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자. 역시 돈줄 조금 거. 김정은은 돈 줄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결론 김정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아냐? 전 30년 이상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고양동 탱크, 저유소 탱크 100% 북한 소행이에요. KT 아연지사 이거는 110% 북한 소행입니다. KTX 10번 고장나는 거 북한 소행이에요. 지금 오늘 백석동의 물난리 북한 소행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저 여자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아니에요. 이게 사회 교란 시나리오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 방법을 택하냐? 서해 5도를 가지고 무슨 공기 부양정 가지고 500MD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날라오고 이 난리를 치면 장사정도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저거 안 한다 했는가 하면은 미국이 봐도 인마들 미국에게 야 안 되겠다 얘들은 북복하자라는 것 되고 우리 문재인이 오매불망 김정은을 사랑한다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럼 남쪽 여론도 다 돌았으면은 김정은이 진짜 귤 몇 상자라도 받을 형편이 안 되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광화문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 광 케이블 또 자를 겁니다. 그 광 케이블 자르면 여러분들 은행 거래 개판됩니다. 내 돈이 네 돈이 되고 네 돈이 내 돈 되고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물탱커 위에 올라가 독약 타면 그건 누가 알아요? 제가 와일드하게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교란작전에 나와 있는 교범입니다. KT 아연지사 문제 터지자마자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했는데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국방장관한테 내가 켰어. 진돗개 2호를 발령을 내든지 당신이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든지 국방장관을 그만둬라.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왜 KT를 공격했나? KT가 군에서 쓰는 통신망이에요. LG U 플러스나 SKT가 아니라니까. KT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KT 임대회가 하는 통신망 잘라버리면요 한미연합사하고 이거 연결도 하나도 안 됩니다. 46시간 동안 불통됐는데도 끝까지 몇 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거 완전히 복구되는 시간 걸립니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저서 이렇게 허술하구나. 겉으로는 비핵화 어쩌고 아까 뭐 선배님 통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일은 사치야. 미안하지만 선배님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핵화도 사치야.
지금은 뭘 해야 되나? 경제가 개판이니까 일단 경제를 살리는 거 하고 국가 안보를 살리는 것부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지키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미국은 이걸 모를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간섭 안 하냐? 간섭하고 싶지가 않아. 북한이 망하든 남쪽이 안에서 떠들든 정안될 경우에는 한미연합사 훈련도 여기서 안 하고 호주에 가서 하고 싱가포르 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밖에서 때리는 수가 있다는 거지. 밖에서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안 믿어요. 김정은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철도 공사하는 거 어떻게 먹든 나는 간섭 안 하겠다는 얘기. 도와줄 생각은 없다. 자,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의 생각,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전 6월달처럼 난리를 치고 더 이상 뛰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0%다. 왜? 방향 설정이 다 됐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돈 가지고 버르장머리겠다. 저는 돈을 안 주이게 말 듣더라는 식으로 방향이 잡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눈길밖에 안 나면서 살 길은 뭐냐? 유엔에서 말하는 대북 제재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북 제재하려면 남북 철도 놓는 건 뭐하고 지금 뭐 근거도 없는 돈 지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다 실천하려면 472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국가 내에 우리 쪽의 사람들의 경제를 좀 먼저 활성화하고 군사력을 제대로 키우고 국방부 장관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마치